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하네. 뭐 아이들이야, 왜 그래? 네, 좀 우리 그래도 2주 동안 같이 수업 들을 곁에 오면 동지들인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내서 좀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커리의 드디어 첫 강의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게 첫 강의다 보니까 뭐 저한테 뭐 첫 강의는 아니죠. 계속 강의하는 중이었는데 7급 커리에 있어서는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왔고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또 굴려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이번 주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뭐 잘 오셨고요. 뭐 우리의 목표는 하나죠. 우리는 무조건 상황 판단 고득점으로 인한 P셋 고득점, 그래서 결국엔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자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같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힘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 행복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이 첫날이라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여러분한테 공지를 좀 할 게 있거든요. 이제 뭘 이제 공지를 해야 되냐면은 올해 또 이제 제 커리큘럼이 좀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공지를 조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업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일단 이상한 게 강의 계획서에 메인 클래스 1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1이 붙는다는 거는 뭔가 1 말고 딴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일단 왜 1이지? 이 생각과 플러스 이게 메인 강의인데 최원 선생님이 메인 번도 10회 안에 끊은 적이 없는데 10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에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학원하고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는 10월 달에 지금 이맘때쯤이죠.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이맘때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의가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5급 시험도 한번 보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못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을 했냐면은 기존에 있던 메인 강의의 양을 조금 늘리고 대신에 이제 강의를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인 1이 있고 메인 2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심화 강의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파이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고 여러분들은 오늘 받은 교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볼륨형 교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볼륨 1이니까 당연히 얘도 뭔가 1 말고 딴 게 있겠죠? 볼륨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1과 볼륨 2를 합치면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륨 1 교재를 요렇게 메인 1과 메인 2에 걸쳐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륨 1 교재의 한 전반부 정도를 이번에 메인 1 때 이제 다룰 거고요. 나머지 후반부를 메인 2 때 할 건데, 메인 2는 언제 할 거냐면 2월 달에 할 겁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하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5급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파이널 강의처럼 수업을 해가지고 5급 때 일단 성적을 어느 정도 좀 맞아오게 하겠다. 약간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급 시험 보기 전에 좀 빡세게 시켜가지고 시험장을 보내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선은 메인 1, 메인 2 수업이 이게 회차로는 얘가 10회차고 얘가 8회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쌤들 좀 다른 거는 다른 쌤들은 이걸 12회차하고 6회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회차, 8회차를 합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보단 이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게 잘 하셨어요. 지금 일단 일찍 공부 시작한 거 너무 잘했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대신에 지금 시기에는 2차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밸런스 있게 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2차 공부에 반드시 매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1차를 가르치지만 2차 하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판 수업 예를 듣잖아요. 그럼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일단 수업 열심히 듣고 심지어 복습도 종강한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 주시고 그럼 하루에 나머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 2차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잘 끝내놔야 요새처럼 1차와 2차 사이에 텀이 굉장히 짧은 이 지금 커리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2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번 메인 1 때는 10회차만 진행을 할 거고 메인 2 때는 제가 일단 8회차를 잡아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8회 동안에는 최대한 기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때 모의고사 같은 거 돌려가지고 약간 시험도 보고 뭐 좀 할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부를 조금 더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급 시험 보기 전에 약간의 준비를 시켜가지고 5급 시험을 보게 만들 거고 5급 시험을 보고 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드밴스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볼륨 2를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당연히 그 내년도 25 대비 그러니까 5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25급. 그래서 25년 5급 기출도 이때 다 다룰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드밴스드 강의는 5급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월 말 4월 초 이때쯤 개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회차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힌 거 보니까 제가 이걸 늘려달라 그랬거든요. 회차를. 그래서 이게 12회가 잡혔던가 뭐 아무튼 뭐 잡혀 있는데 저는 아무튼 더 할 생각입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저걸 더 해서 아무튼 회차를 아무튼 늘릴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겠다가 일단 뭐 저의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년 커리를 쭉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그 시기에 내가 한가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이맘때쯤에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피셋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막 밀도 있게 막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해라. 이걸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셋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본질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약간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피셋적인 사람, 그러니까 공직 적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사람이 바뀌려면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제가 되게 예시로 많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한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무슨 홍길동이라는 수험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길동이는요 우유를 먹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유 먹기 진짜 싫어요 걔는. 근데 길동이네 엄마가 길동이한테 우유 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 엄마가 월요일 날 너 이번 주 안에 이거 우유 1000ml 다 마셔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길동이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엄마 나는 우유 먹기 싫은데 엄마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쓱 보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우유 안 먹고 개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일요일 날 가가지고 우유를 드링킹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1000ml를 다 마시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먹기는 싫은데 그래도 엄마가 먹으라 했으니까 싫은 거 한 번에 하려면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예를 들어서 우유를 뭐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100ml, 200ml씩 마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마시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거 해야 돼요? 두 번째 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두 번째를 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왜 두 번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걔도 결과적으로 1000ml 마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두 번째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길동이 엄마가 길동이한테 우유 1000ml 없애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우유 1000ml를 어디다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유 먹어서 네 뼈 튼튼해지고 칼슘 보충되고 키 크고 일어나는 의도에서 마시라 한 거 아니에요? 영양이 보충되라고 마시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0ml 다 마셔봤자 그냥 오줌만 많이 싸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뭔가 뼈가 튼튼해지고 칼슘이 보충이 되려면은 일주일 내내 조금씩 마셔줘야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셋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셋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그냥 몰아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조금만 해도 되니까 매일 꾸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는 커리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좀 짠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공부는 많이 시킬 거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제 수업 빡세기로는 뭐 동네방네 유명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실강을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실강 듣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일단 교재 한 권씩은 받았죠. 그죠?
참고로 제가 교재를 2권을 드립니다. 그죠? 인강 드는 친구들은 교재를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오늘 첫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종강날 또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교재를 2권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복습하라고 주는 거 알겠죠? 갖다 팔아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 복습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은 일단 여러분이 수업 듣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 거 한 권 주잖아요. 그거는 왜 주는 거냐면 새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새롭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교재를 풀면서 뭘 해야 돼요? 셀프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새 거 풀 때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뭔가 비효율적인 행동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몇 번 더 반복을 해서라도 이걸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새 교재를 풀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P셋이 여러분이 살면서 그동안 했던 공부 중에 제일 비슷한 성격의 공부를 고르라 하면은 수학을 고를 수 있거든요. 과목 중에서는. 과목 중에 수학을 고를 수 있는데 왜 이제 수학을 고르냐면 기본적으로 수학 외의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냐, 얼마만큼 외웠냐 이런 걸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 왕창 외워가지고 들고 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은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수학 벼락치기 돼요? 됐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안 받겠죠. 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벼락치기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학은 내가 얼마만큼 외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생각해봐요. 수학 배울 때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그 풀이 보면 어때요? 다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저렇게 푸는 거구나. 자, 그래놓고 선생님이 칠판 지우고 풀으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 풀어요?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못 풉니다. 알겠죠? 뭔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보기는 봤는데 아직 내 거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새 교재를 드리고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풀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강 듣는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교재도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되도록이면은 수업 듣는 교재 플러스 또 새 교재로 반드시 또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꼭 새 교재를 웬만하면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수업 들은 교재도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지금 다시 풀었을 때 잘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게 이제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시 푼 걸 봤을 때 잘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새 교재로 연습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메인 1 때는 교재를 챙겨 드릴 건데 메인 2 때는 이제 본인 교재를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말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 안 나간 부분들은 제가 메인 2 때 이렇게 다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는 이제 실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관리반을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리반을 아마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관리반 해본 친구들한테 혹시나 들어오면은 진짜 엄청 빡셌다고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관리반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관리반이다? 약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내가 나를 관리당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관리반은 제가 아마 스케줄상 좀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반 안 한다고 제가 뭐 그 시간을 놀겠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또 관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올해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 시기는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이제 5급 좀 어느 정도 시험 볼 때쯤 해가지고부터 제가 여러분들 뭐 상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숙제를 좀 주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제 진도 관리나 어떤 성적 관리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강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다 익히 잘 기억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면은 째깍째깍 튀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 순서대로 다 하고 여러분들 뭐 중간중간 실력 봐가지고 어떻게 좀 케어를 할지 이런 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학교 고시반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고시반들은 이제 보통 이제 1년 정도 고시반 커리가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시험 보면서 성적 보면서 이제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뭐 수업도 더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좀 전격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뭐 시험 봐와라, 그럼 시험 보고, 그다음에 뭐 숙제 해와라, 그럼 숙제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케어를 좀 할 생각이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강 오시면 돼요. 제가 실강에 와야 여러분들 케어를 하는 거지, 인강을 들으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케어를 좀 할 거고요. 뭐 요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쿼리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질문하거나 할 거 있으면 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니까 여기로 그냥 편하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른 답변을 드린다고는 약속을 못 드리지만 항상 친절한 답변을 드린다고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한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뭘 모르길래 이 질문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답변하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 연락처 알려드렸으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험 관련해가지고 해드릴 얘기들이 뭐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진도 좀 나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그냥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진도를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간단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우리 시험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약간 이해를 해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만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이름이 뭐예요? 피셋이죠, 피셋. 피셋이 뭐의 약자야? 공직 적격성 평가 뭐 이런 거 약자입니다. 맞죠? 그죠?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에요. 알겠죠? 당연히 이거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을 한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적성시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성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요새 적성시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냥 거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성시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물론 최종 합격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는 합격해서 나가겠지만, 혹여나 예를 들어 다른 진로를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피셋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험들은 다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다 나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셋 시험, 뭐 피셋 시험 뭔지, 적성 시험이 뭔지 이걸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름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이 시험은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은 공무원으로서 적격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적당히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셋 시험의 이 이름 자체는 이겁니다. 공직 적성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쉽게 풀어 말하면 무슨 뜻이야?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뽑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알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 일단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누굴 뽑는 시험이에요?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공무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요, 너무 막 개성 넘치거나 너무 막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막 이러면 이게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여러분 옳고 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이게 뭐 옳고 그르다, 무슨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공직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기본적으로 공직이라는 거는 결국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주관대로 일을 하거나 뭔가 너무 무슨 뭐 자기 뭐 개성대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그 공직을 행함에 있어서 보편타당하게 그냥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약간 도덕시험 같은 거야. 그냥 맞는 말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답을 할 때는 어떤 답을 해야 되냐면 항상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걸 의도하고 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답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 봐도 맞는 말을 해야 정답이 되고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문제 삼을 만한 어떤 표현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답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나의 어떤 가치관과 상관없이 최대한 답을 할 때는 어떤 걸 답을 해야 된다? 그냥 보편타당한 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거, 다수가 맞다고 할 만한 거를 답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걸 하나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공무원을 봤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공무원이라 했어?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럼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가 무슨 개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을 잘한다라는 거는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디자이너가 일을 잘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디자이너가 일을 잘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일 잘하는 거야? 되게 뭐 개성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창의적이고 이런 게 이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공무원이 일을 잘할 때 필요한 능력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 잘할 때 필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를 알아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일을 해오라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해와야 돼요. 알겠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민원 예를 들어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면은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무 처리 기간이 주어지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업무 처리 기간 내에 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잘 되는지는 두 번째야. 일단 기한 내에 끝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한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공무원이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막 나의 어떤 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내가 막 나만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왔다고 칩시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윗사람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면 국장님 뭐라 할 것 같아? 너 한가해? 이 말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한테 보조금 줘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해가지고 B한테 보조금 줬어요. 그럼 어때요? 심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심각한 거야, 공무원한테는. 그래서 공무원한테 더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뭐 일을 엄청 무슨 뭐 판타스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일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직 적성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세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필색 과목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먹냐가 뭐야? 언어 논리. 하라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 뭐야? 자료 해석. 실수 안 하는 거 뭐예요? 상황 판단. 알겠어요?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치 적성 시험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적성 시험을 왜 보냐면요. 정보 비대칭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 밑에 일할 어떤 뭐 후임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뽑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은 여러분 다 뭐라 하겠어요? 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니네 말인 거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수천 명 앉혀놓고 일 시켜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해가지고 시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피셋 점수만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일을 잘 하겠다라고 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이 시험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시험 성적이 좋으면 실제로 와서 일을 잘 하고 있고 이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은 실제로 일을 못 하더라 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문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벌써 한 20년 진행이 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를 갖춰야 되는 거고 이걸 갖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보여줘? 피셋 점수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왜? 어차피 걔네는 모릅니다. 나를 OMR 카드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인 척 해줘도 돼요. 알겠죠? 나 실수 엄청 많이 하는데 가서 시험장에서만 실수 안 하는 척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런 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기출문제가 어떤 효과를 내는 거냐면 기출문제가 바로 얘들의 평가 척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뽑을 거야 라는 걸 기출문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하고 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엄청 허둥대고 막 되게 구멍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서 실수 안 하는 척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피세 시험 보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처 가서 예를 들어 피서 잘 봐가지고 시험 붙었어요. 부처 갔어요. 근데 일을 못한다 소리 들어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도 기왕 부처 갔으면 에이스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언어 자료 상황이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다 이게 과목이 꼭 분리된 건 아니죠. 맞죠? 예를 들어 상황이라고 해서 요 두 개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퀴즈를 못 푸는 게 실수해서 못 푸는 거예요? 몰라서 못 풀잖아. 그죠?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상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 뭐라고요? 실수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새 기출문제들을 보셨거나 뭐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최근 연도로 오면 올수록 시험이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상판은 점점점 특히나 7급은 이미 쉬워질 만큼 쉬워졌어요. 알겠죠?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쉬운 시험일수록 더더군다나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알겠지? 실수하지 않는 거. 특히나 7급은 문제가 25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7급 피셋을 볼 때는 되게 조심조심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피세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막 무슨 뭐 엄청 뭐 도덕적으로 옳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살아오면서 어떤 성장 환경상 뭐 저런 걸 좀 접해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피세 점수가 처음에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내가 뭔가 살아오면서 저런 걸 접할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셋도 다 연습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약간 피셋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게 피셋은 공부해도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방향과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셋은 분명히 정확한 방향과 방법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셋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얼마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2등급짜리랑 9등급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수학은 2등급이랑 9등급 실력 차이가 어때요?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알겠죠? 2등급, 9등급은 실력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피셋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 피셋은 어떤 사람은 컷보다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컷에서 무슨 평균 한 20점, 30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피셋의 장점은 내가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로 떨어졌든 간에 공부해야 되는 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얼마 오를지는 모릅니다. 알겠죠? 얼마든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진입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 물론 약간 걱정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불르기다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떨어진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공부해야 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내가 뭐 많이 부족하다고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시고 필요한 공부만 정확히 해주면 다 오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볼 건데요. 자,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자, 제 교재에 대해서도 잠깐만 오늘 첫날이니까 잠깐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볼륨 1, 볼륨 2 교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볼륨 1, 볼륨 2는 전부 다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두 권의 교재를 합치면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어떤 프린트들 다 합치면은 요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험 볼 때 딱 필수적인 기출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상 지금 모든 기출문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제가 교재에 없는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들도 당연히 보시면 너무 좋긴 합니다. 알겠죠? 적어도 한 2010년대 이후에 5급 기출문제부터 다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반, 그러니까 2010년 이전 문제들 있잖아요. 뭐 06, 07, 08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적어도 2010년 이후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피셋 시험이요 2020년도에 오면서부터 매우 정형화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다면 진짜 2020년대 기출문제만 들들들 파도 어느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대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이 교재를 구성도 했고 수업도 그쪽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재를 보시면 2020년대 이후 기출문제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앞에 2010년대 문제들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고 대신에 이제 제가 시간상 다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기출 문제면 다 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우리 교재에 없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볼륨 1, 볼륨 2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다 넣은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자다 깨워서 볼륨 1, 볼륨 2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다. 그럼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제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 교재는 연도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연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별도 시중에 있는 교재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많은 교재들이 뭐 유형별 교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형별은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이 나오면 다 법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유형을 몰라서 못 풀어요? 아니죠. 이게 지금 내가 퀴즈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형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형 분류는 여러분이 공부할 땐 전혀 필요가 없고요. 제 교재에서 말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풀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든 기출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동일한 풀이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하나의 풀이를 배웠으면 그 풀이로 풀 수 있는 다른 문항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에 봐야 되는 예를 들어 포인트가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개, 3개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제가 관련된 기출문제는 또 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장치 같은 게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시선이나 뭐 사고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제가 관련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진도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 교재가 순서대로 푸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어디 뭐 이런 걸 창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유명했던 문제집이 뭐예요? 가장 유명했던 거. 수학. 유명한 거 뭐야? 그 정석 일단 유명했었고 수학의 정석 알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세대가 이제 정석 세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센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교재인데 아무튼 정석이나 센이 우리가 되게 좋은 교재라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석이나 센이 왜 좋은 교재냐면요. 그 책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곱셈 공식을 하나 배워요. 그러면 일단 교재에서 곱셈 공식이 뭔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유제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대표 문항 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제 관련된 유제 문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셀은 그거를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갖고 난이도 순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풀면은 되게 그냥 순서대로 쭉 풀기만 해도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게 곱셈 공식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게 되니까 곱셈 공식도 이해하게 되고 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재를 좋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피셋에서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교재를 그냥 순서대로 쭉 잘 따라오시면 같은 풀이를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실력이 늘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요거를 좀 어디도 좀 활용해 주시냐면요. 언어랑 자료 공부할 때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자료에도 뭐 저처럼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언어 자료 공부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할 때 스스로 자꾸 뭘 하시냐면은 이거랑 관련된 기출문제가 뭐가 있는지 떠올려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 뭐 3번 선지를 풀 때 어떤 풀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풀이를 썼던 다른 기출문제 뭐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찾아보세요. 찾아서 실제로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똑같으면 잘 찾은 거고 만약에 달라요. 그럼 왜 다른지 보란 말이야. 내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왜 조금 다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거를 완벽하게 뭐 교재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냐면 시험장과 똑같은 거야. 시험장 가서 또 여러분 뭔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선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늘상 했던 대로 이거랑 똑같은 기출 뭐 있지? 이런 걸 바로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풀이 같은 거를 생각보다 금방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언어 자료 공부할 때도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관련된 기출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렇게 제가 공부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교재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언어 자료까지 해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요. 상판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파트 1을 펴시고요. 자, 파트 1은요. 제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선지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은 이제 선지 활용인 건데, 자, 우선 제가 항상 제 모든 교재, 모든 커리에 제일 앞부분에는 무조건 뭘 가르치냐면은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선지 활용을 가르치는데, 자, 우리가 선지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식이 주관식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객관식이 주관식과 갖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다? 선지의 유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관식은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0%에 수렴합니다. 우리가 찍어서 맞추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주관식이. 그죠? 물론 뭐 수학시험 볼 때는 -1, 0, 1, 셋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관식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객관식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우리 시험처럼 오지선다형일 때는 정답률 몇 프로부터 시작이에요? 20%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가 있으면은 일단 찍을 수라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선지에 이미 출제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놓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정보를 담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선지를 활용하는 거를 되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선지 활용은 사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크게는 보통 한 5개 정도를 알려드리거든요. 일단은 5개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선지를 대입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선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선지를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끼리 여러분이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끼리 비교하면서 뭔가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거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걸 알아낼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선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거, 대입 하나 빼먹었네. 원래는 여러분 중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지 소거, 대입, 검증, 비교. 내가 말을 붙이고도 말이 맨날 비슷비슷해가지고 잠시만요. 대입, 검증, 선지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4개 정도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고, 대입, 검증,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써놓은 것 중에 이제 요 2가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거든요. 선지 소고와 선지 대입 요게 좀 메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쪽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쓸 거예요. 그냥 되게 약간 마이너한 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선지를 활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파트 1에서 다룰 문제들은 선지 소고와 선지 대입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뭐 선지 검증이나 하나가 선지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선지 확인 알겠죠?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하나는 선지 확인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뭐 확인하거나 검증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일단 파트 1은 선지 소고와 선지 대입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뭐냐면 선지 소거인데요. 자, 선지 소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라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남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럼 선지 소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일단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분 20초 시작.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한 단어만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즉 상황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다른 과목이랑 구별짓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도 심지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여러분 상황 판단이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상황 판단도 계산형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계산형 문제들은 어디 있어요? 원래 자료 해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 계산형 문제가 자료 해석에도 있고 상황 판단도 있으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조건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에서 하는 그 계산형 문제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자료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얼마만큼 빨리 알아먹고 자료에서 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런 걸 잘하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라면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 계산형은 뭘 잘해야 돼요? 조건을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상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럼 저는 무조건 조건을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조건을 정확히 알아먹고 조건을 안 빼먹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7급 시험은 조건을 안 빼먹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제 강조를 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자 일단은 먼저 이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이제 1번부터 나오는 유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를 소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선지 소거 중에서도, 자, 선지 소거 중에서도 저만의 풀이로 할 때는 요게 개별 유형으로 제가 GIS라는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GIS를 모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무조건 이걸 첫날 첫 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맛보기 영상만 봐도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GIS를 모르면 최원석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최원석을 안다 그럼 GIS를 알아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GIS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 GIS라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니고요. 현실에 있는 GIS라는 어떤 물건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걔를 뺏겨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GIS라는 건 여러분 현실에서 뭐냐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지리 배울 텐데 그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물건이냐면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제 그 컴퓨터 안에다가 지리와 관련돼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사도도 들어있고요. 무슨 뭐 이 땅이 얼마만큼 뭐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지하수 유무라든지 무슨 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리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시스템을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같은 거 할 때, 뭐 토목공사를 할 때 저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게 좋겠냐?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얘가
무슨 챗 GPT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AI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면은 조건을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공사를 하고 싶을 때 뭐 경사도는 몇 도 이하여야 되고 무슨 뭐 물질은 뭐 화강암 같은 건 안 되고 뭐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요, 얘가 입력해준 조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안 되는 땅을 지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사도 때문에 요만큼 탈락시키고 나머지 토지 중에서 이제 또 뭐 그 두 번째 조건 때문에 나머지 탈락을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조건을 순서대로 쭉 고려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쳐나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입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GIS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차용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지금 풀이가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지금 요 문제는 딱히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문제의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가 세훈이가 여행지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지금 안에 이 뭐 인이랑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화에 나온 이 내용들이 결국 모두 다 뭐예요? 조건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번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냐면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 핵심은 모두입니다. 모두. 알겠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를 답으로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답이 된다면 만약에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바로 뭐가 돼버려? 오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GIS 풀이를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서 안 되는 선지를 지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세훈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이거 연가를 하루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연가를 아무리 붙여봤자 토일 월화수를 붙이던지 아니면 뭐 수목금토일 붙이던지 이렇게 며칠까지 쓸 수 있어요? 5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일정 중에 뭐가 안 돼요? 6박 8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몇 번이 탈락이야? 2번이 탈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날짜 때문에 2번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훈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편도 비행 시간이 8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 탈락이에요? 5번 뉴욕 탈락이죠. 그죠? 그래서 8시간 이내여야 되니까 5번 뉴욕이 탈락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 또 탈락이에요? 3번. 그쵸? 환승하는 거 탈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1번하고 4번이잖아요. 1번, 4번 중에 최대한 길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더 긴 1번을 골라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짧은 4번을 탈락시켜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4번 탈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조건을 읽으면서 어차피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니까? 오답이니까 그냥 조건별로 안 되는 거를 순서대로 지워버리고 이미 한 번 탈락한 선지는 그 다음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선지 중에 그 다음 조건 만족할 수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정답 1번인데 1번을 본 적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2번, 3번, 4번, 5번이 다 아니니까 남아있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선지소고라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나머지가 다 오답이기 때문에 남는 게 정답이라고 고르는 거다. 이런 방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문제를 제가 GIS로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니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를 고르길 원하니까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오답이다. 그래서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서 안 되는 선지를 지워나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문제 오른쪽에 제가 목차를 크게 두 개를 놔뒀어요. 그죠? 그래서 위쪽이 뭐 출제자의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고득점자의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상 의미하는 게 출제자의 시각은 체크 포인트고 고득점자의 감각은 풀이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출문제 공부할 때 피셈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셈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했던 어떤 선지소고나 GIS 같은 얘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이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최적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최적의 풀이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세요. 알겠죠? 요게 이제 풀이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출제자가 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체크 포인트, 요 포인트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표의 존재예요. 알겠죠? 이 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 표에서 표가 있네. 그럼 이 표가 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표에 이 장치는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조건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요. 이 세 개를 다 쓰게 되거든요. 다 쓰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의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자가 안 쓰는 조건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안 쓸 거였으면요. 그냥 안 주면 돼요.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출제자가 안 지우고 굳이 줬다는 건 뭐야? 뭔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안 쓴 게 있다면 일단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왜 안 쓰는 거지? 의심해야 돼요. 물론 안 쓸 수는 있어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때문에 안 쓰는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안 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길도 안 줬다? 그건 내 눈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건이 있으면 존재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표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자 보시면 여기서 어떤 거 눈에 띄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환승에 1회 환승. 다 직항인데 혼자만 1회 환승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알겠죠? 분명히 쟤는 저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직항인데 얘만 1회 환승이라는 건 직항과 환승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아무 차이가 없었으면요. 이걸 안 주거나 아니면 다 모여야 돼요. 다 직항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 얘는 다 직항인데 하나 환승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직항과 환승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비행 시간에도 보시면은 이런 거 보이잖아요. 14시간 같은 거. 다 한 자릿수 시간인데 혼자만 두 자릿수 시간이에요. 그럼 뭔가 약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행 기간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보통 4박 5일이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4박 5일 안으로 들어와야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머지는 날짜가 이렇게 눈에 띄지? 좀 이런 생각을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표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요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날 첫 시간부터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참고로 제가 우리 교재 볼륨 1인데 제가 메인 수업이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메인 교재 250번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보충 프린트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충 프린트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 메인 교재 28번까지 이렇게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28번을 먼저 가실게요. 자, 28번. 자, 28번 바로 풀겠습니다. 시간 1분 시작.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28번 문제 물론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위쪽에 표가 일단 눈에 들어왔을 거고 요 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없음 이런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요런 거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있음에 몇 킬로 돼 있는데 혼자 D만 지금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약간 눈에 들어왔는데 얘는 안 그래도 마지막에 꺾어주죠. 그래서 없음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얘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눈에 띄는 장치를 출제자가 안 쓸 리가 없다.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거 보충 프린트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보충 프린트 받은 거 꺼내보시고요. 네. 자 오늘 보충 프린트에 우선 28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28번. 자 28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1분 30초 시작. 네,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뭐 문제 다 이해했을 테니까 우리가 일단 필요한 거는 얘네가 걸리는 시간을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은행 간다 했으니까 30분이고 얘는 편의점 간다 했으니까 10분이고 얘는 화장실과 패스트푸드를 가니까 20에 25분이고 얘는 서점에 화장실이니까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누구예요? 요 45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45분에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그냥 오케이 45분.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몇 시냐면은 여기 11시 50분이라고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가 적어도 12시 35분 이후차를 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2시 45분에 출발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를 의심했냐면 표에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12시 35분이니까 제일 빨리 출발하는 차 12시 45분이네? 그럼 원래는 14시 45분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표에 요거를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자녀 자석수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위쪽에 보니까 이거 사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얘도 조건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6명이 함께 대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저게 알고 보니 조건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게 조건처럼 안 느껴졌기 때문에 처음 풀 때 저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잽싸게 시간부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에 이 자녀 접수라는 이 개념이 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딱 이쁘게 몇 석이에요? 5석이잖아요. 그럼 이걸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차 몇 시? 10, 30차를 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도착하면은 15시다.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출제자가 나름 자비를 베푼 것 같은데 제가 출제자였으면 저는 선지에 얘네도 적어놓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답할 때 출발 시간인지 도착 시간인지 정확히 보고 답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지금 너무 친절하게 출제자가 도착 시간 될 만한 것만 적어놨잖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 적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실수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나중에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저는 이걸 답할 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당연히 문제를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옆에다가 표시해두는 친구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옳은 거다 그럼 옳은 거, 뭐 옳지 않은 거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무슨 뭐 두 번째다 그럼 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옆에 막 적어놓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뭐 늦 이렇게 쓸까, 뭐 도 이렇게 쓸 거야,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약간 이런 거 적을 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옆에 적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적으신다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의 실수 방지를 위해서 약간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마지막에 답을 체크할 때 저는 발문을 읽고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 문제 읽을 때 처음에만 문제를 읽어요. 그리고 답할 때는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문제대로 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넘어가기에 급급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방금 제가 3번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저는 위에 올라가서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3번 이렇게 답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발문 다시 읽어봐도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다 구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보고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문제 읽어본다고 여러분 2초, 한 3초? 진짜 그거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것만 한번 다시 읽어봐도 훨씬 실수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답 나왔다고 무조건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답 나왔을 때 이거 몇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저는 훨씬 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시험이 기본적으로 실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건데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자, 프린트의 뒷페이지에 자, 올해 7급 문제 있죠. 자, 요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 1분 4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요거 올해 7급 문제라 다들 잘 기억나실 겁니다. 요게 진짜 많이 틀려왔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시험지 상담하면서 그 난이도에 비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게 12번하고 13번이었어요. 12번 문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 A4 용지에 인쇄하는 문제였고 그 13번 문제가 여러분들 그 스웨덴인가에서 이름 붙이는 거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에서 그 연슨의 아들 뭐 피알레르 연슨 나오고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문제였는데 아무튼 12번, 13번이 여러분이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틀려온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13번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13번은 너무나 말장난을 쳐놔가지고 제가 볼 때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 꼽는 그 합격 선 잡을 때 13번은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걔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2번은 충분히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틀리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냐? 저도 실수를 예방했기 때문이에요. 자, 저도 이걸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저도 여러분 처음 풀 때요. 자, 일단 요 단서를 보는데
그냥 이것만 봤어요. 중요도가 상, 이것만 처음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서 상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읽어봐서 알지만 원래는 한 면에 두 쪽씩인데 상인 거는 한 면에 한쪽만 찍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얘는 그러니까 한쪽당 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장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얘는 한쪽당 한 장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가 하인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단면 인쇄인데 양면 인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면일 때는 원래 두 쪽이 들어가는 건데 양면일 때는 네 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오히려 네 쪽당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래서 이걸 쪽수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두 쪽이니까 두 장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D도 세 쪽이니까 세 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하짜리는 원래는 4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장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저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구하고 이제 5번 고르고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자, 근데 저는요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5번을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딱 구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값이 나왔는데 저는 왜 5번을 안 찍었냐? 안 한 게 있기 때문이야. 뭘 안 했죠, 여러분들? 유형에 우리가 지금 눈길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내가 쪽수랑 중요도만 보고 결국 다 구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아직 유형에다가는 눈길도 안 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럼 이 유형은 왜 줬지? 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유형은 도대체 왜 준 거지?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니까 아까 중요도가 상인 거는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중요도가 상인 보도자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엔 중요도가 상인 보도자료니까 적용을 받지만 D는 중요도가 상인 건 맞지만 얘는 뭐가 아니에요? 보도자료가 아닌 거죠. 그럼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저거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쪽당 하나여야 되니까 나누기 하면 한 장이 남으니까 얘는 두 장이다.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도 이거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처음에 저도 이 시험지 나오고 이제 풀었을 거 아니에요. 시험지 나오고 처음 풀었을 때 딱 5번이 답으로 이제 고하려고 하는데 저는 5번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안 쓴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유형은 왜 안 썼지? 유형 어딨지? 하고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 중요도가 상인 거에 보도자료만 보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교정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 한번 해주는 게 또 예의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답을 안 고를 수 있다고요. 충분히. 왜? 제가 이미 알려준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오답 안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출제자는 조건을 주면 다 쓰라고 주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안 쓴 조건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잘 놓치냐면 이렇게 표에 들어있으면 놓쳐요. 알겠죠? 이렇게 표에 은근슬쩍 이렇게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쓰고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안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안 쓸 수는 있는데 안 보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해 7급에서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틀려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 또 들릴 일 있겠지만 올해 7급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컷이 제일 높은 직렬 기준으로 했을 때 컷이 제일 높은 직렬, 올해는 여러분 외형지기 1등이었죠. 컷이 제일 높은 직렬 기준으로 했을 때 상판은 미니멈 92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판 한 여러분 2개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 자기 직렬 맞춰서 조금씩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되는데 일단 2개까지 허용이 되는데 두 문제 틀리는 건 뭘 틀릴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자면은 한 문제는 13번 아까 말했지만 그 무슨 연습 나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그래서 그거 정도는 저는 틀릴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틀리시면 되는데 그 도토리가 먹는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쌍 만드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파트 정수조에 물 채우는 문제. 그게 둘이 20번, 21번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틀리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 안쪽으로 끊으시면은 무난히 합격권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실수할까봐 이제 13번을 잡아 놓은 건데 실수를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13번을 안 틀리고 하면은 뒤쪽에 이제 좀 어려운 퀴즈 한 19번 이후가 좀 어렵거든요. 그 19번이 그 A랑 B가 1층에서 키 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25번까지 중에 한 2개 정도 틀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고고 익선이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더 잘하시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12번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잘 하고 왔었으면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여기서 잠깐 끊고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2교시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